네,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중과 대중문화라는 독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에서는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대중과 대중문화의 의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론과 대중문화의 관련성을 공부할게요. 일찍이 우리 마르크스 있죠? 독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가 있는데요. 이데올로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분석하는 기초 토대를 닦아준 게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의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은 사회 정신적 힘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 물질적인 힘이라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힘을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다수의 대중의 사상은 이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 사상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계속 물질적 수단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주된 관념들의 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주된 관념들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신념이나 관념, 사상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본질적인 관계, 이 관계를 숨긴다는 거예요. 이걸 숨긴다는 거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날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적인 관계를 숨기게 하고 왜곡시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개념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자,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주된 관념들의 체계,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이제 바라보면, 그렇죠?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유포,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대중문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관념 체계들을 숨기고 왜곡시키면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중문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뒤에 이제 여러분 이제 독서를 먼저 하시고 왔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피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맨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지금 이야기한 이 장면과의 차이점, 요걸 한번 견주고 가겠습니다. 자, 대중이라는 것은 이제 지배적 힘에 복종하지 않는 창조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피스크가요. 뒤에 보면 나와요. 대중의 사상이 지배적 힘에 종속되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마르크스에게. 그렇죠? 피스크는 왜냐하면 대중이 각자 상황적 맥락에 맞게 대중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간다고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대중의 사상은 물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의 사상에 종속된다는 것과 차이점을 지닌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 피스크와 차이점이 있다는 걸 견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제시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중문화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의미 구조를 가진다고 이제 피스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합되어 일방적인 방향으로 전파되는 것만으로 보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대중문화를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합해서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입장을 또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을 한번 볼까요? 마르크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그렇죠? 이 마르크스의 입장을 이제 발전을 시킨 겁니다. 누가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적 성격을 띈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독일이에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생산되잖아요. 교환되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문화도 상품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산업론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문화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파에 따르면 문화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표현하거나 아름다운 삶의 이상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개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술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산물들은 단지 소비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상품이자 오락거리일 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삶과 참기 어려운 착취라는 건요, 수탈하거나 각다기처럼 무상으로 뺏는 겁니다.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견딜 수 있게 하는 마취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마취적 기능이라는 건요, 마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마비적 기능. 그렇죠? 판단력을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뭐가요? 문화 산물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제 뭡니까? 문화 산물들이 비인간적인 삶과 참기 어려운 이런 착취를 견디게 하는, 그렇죠? 견디기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면 참기 위한 그런 소비하는 상품이나 오락거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요. 이것이 바로 마취적 기능이 바로 문화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배 계급이 현실의 잘못과 모순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취적 기능, 마비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깨닫지 못하게 마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선이라 여기게 되고 또 만들게 돼서 사람들을 멍청한 수동적 관조자라고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적 관조자가 뭐예요?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조종당하고 인형처럼 지배당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수방관자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 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피스크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차이점을 한번 다시 견져보겠습니다. 자, 대중문화라는 것은 대중이 문화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피스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게 열변을 토할 수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면요. 피스크는 대중 스스로 선호하는 대중문화를 선택해서 즐기고 수용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중문화를 비인간적인 삶과 참기 어려운 착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마취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대중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획일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스크는 대중문화를 대중이 각자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것으로 보는 거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획일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자,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제시가 됐네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데올로기론과 문화산업론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은 이데올로기라든가 대중문화를 획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했었네요. 요 부분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아무런 모순도 없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합되어 일방적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대중문화 역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고 보아서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저항적 대중문화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죠.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론과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론과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의 단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람시의 이제 헤게모니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 철학 창설자입니다. 이 사람이 마르크스의 입장의 한계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개념이라든가 대중문화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또 끌어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권력이나 지위,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만의 좁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광범위하게 대중의 지지도 받고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헤게모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앞에 나온 마르크스라든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얻어서 유기적인 집단 의지, 유기적인 집단 의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달성되는 지도력의 개념이다. 지도력. 이게 바로 헤게모니라는 겁니다. 헤게모니. 그래서 정신과 물질적 힘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해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헤게모니의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어떤 사회나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질적인 힘만으로 안 된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핵심이었죠. 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지배 계층이 효과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주장한 이 그람시 자체도 어때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구분을 전제로 한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같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마르크스라든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피스크와 안토니오 그람시의 차이점 다시 한번 견져보겠습니다. 대중은 어때요? 유목민적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피스크가. 그래서 대중문화를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는 시도, 그리고 피지배층의 저항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람시라는 사람은요,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의도들이 뒤섞여서 활동하는 역동적인 투쟁이 바로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에게 대중문화를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 봐서 안 된다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아셨죠?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투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헤게모니 개념에서 대중문화의 의미는 뭐냐? 그람시의 이 헤게모니에 의하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대립적인 문화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배적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뭐예요? 단순한 지배 도구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있는 투쟁이 벌어진 장이다, 각축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건 오히려 예. 헤게모니를 주장한 그람시네요. 그람시, 그렇죠? 그람시가 제시한 대중문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려는 시도와 피지계층의 저항사의 투쟁이 일어나는 영역인 것이에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나서 예,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의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역동적인 투쟁의 장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말이 틀렸다는 이유가 이제 금방 드러나겠죠. 예, 오히려 그람시가 주장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예, 지금까지 했던 첫 번째 예, 글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이 마르크스와 그람시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르크스는 결국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본질적인 관계를 이데올로기가 숨기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유포하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요, 마르크스의 입장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나오면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오면 문화산업론, 이렇게 딱 짝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입장의 저항적인 대중문화가 왜 생겨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죠. 한편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라는 것은 대중의 뭐 지지와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도력으로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힘, 물적인 힘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 개념의 대중문화는 단순한 지배 도구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있는 투쟁의 장이다, 투쟁의 각축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대중과 대중문화에 대한 피스크의 견해입니다. 자, 대중문화에 대한 피스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존 피스크라는 사람인데 문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람시 앞에 언급된 인물들이죠. 이 기존 이론들이 대중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 대중, 그렇죠? 예. 그 한계를 이제 지적합니다. 전부 다 싸그리다 비판하네요, 그렇죠? 예, 지적한다는 건요, 들춘다, 폭로한다, 꼬집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스크의 이론의 의의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의의예요. 자, 피스크는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되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부가라는 건요, 이를 부담하여 맡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대중문화는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스크의 대중문화의 개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피스크는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된 문화상품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대중을 비판하는 겁니다.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되고 대중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대중에 의해 창출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된 문화상품을 대중이 일방적으로 유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중을 또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요소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라거나 또 대중문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라면 대중은 그것을 수용하는데 그다지 즐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요되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대중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즐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대중이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관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참여하여 다양한 의미를 산출한다. 이게 대중의 능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의미, 개방된 의미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스크가 얘기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대중이 능동적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사례는 건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은, 피스크는 지배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탈피해서 대중문화의 그 어떤 예가 있냐면 대중이 쇼핑 행위를 꼽는 거네요. 쇼핑 행위 자체가 바로 지배적인 힘부터 벗어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들은 상품을 사지도 않으면서 백화점을 냉난방 시설 사용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도 백화점 안을 어슬렁거리면서 자신들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번화한 상점들이 있는 거리를 자신들의 만남의 장소나 패션 연출을 통한 자기 전시회 공간으로 삼아요. 그죠? 심지어 상품 진열장이나 출입구 앞에 무리지어서 서 있으면 다른 고객들의 구경이나 방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대중은 소비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상점, 즉 백화점을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간파한 겁니다. 이제 피스크가.
그래서 이 백화점이나 상점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편의나 이해관계에 맞게 변형시켰죠. 이 앞에 제시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다? 창조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창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인 문화를 제시해 준 거다. 그러니까 변형, 창조, 능동.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을.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피스크는 대중문화에는 제공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렇죠? 활용, 변형, 창조, 능동. 이런 과정에서 지배적인 힘에 복종하지 않는 약자의 창조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대중과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문단에 보시면 대중문화에 대한 대중의 속성과 역할은 뭐냐? 피스크에 의하면 대중은 동질적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대중은 다양하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다. 이질적인 집단이다.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지녔어요. 이질적인 집단들이에요. 그 속에 각 개인들은 뭐예요? 복잡한 사회 관계망을 갖고 있어요. 또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유목민이에요. 이렇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피스크의 대중은 뭐다? 정체성이 다양하다.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각 개인들은 복잡한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있다.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유목민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네 개를 분석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을 복잡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이질적 집단들로 파악한 것이다. 대중의 속성이 나온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따라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라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의 의식이 대중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실천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개념과의 차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지정한 그 계급 피지배 계급이라는 이분법적 의식과의 차이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대중은 어때요? 문화 자원들로부터 각자의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아셨죠? 다양한 거. 획일적이고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스스로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창조성은 문화 자원들의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들을 생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아주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창조성이란 말은 문화 자원들을 자체로 생산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원들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그렇죠? 생산이 아니라 뭐다? 이용하는 데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다? 다시 말하면 문화산업을 통해서 문화상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피스크의 견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스크의 견해는 대중적 쾌락이나 대중문화의 가치는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죠. 하지만 사회적 생산 체계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또 대중 자체가 문화산업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중의 선호 역시 대중문화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지나치게 넘어겨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으니까 장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의의와 한계를 정확히 구별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스크는 대중 자체가 문화산업의 산물일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중과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피스크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고요. 피스크는 대중문화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게 아니라 대중에 의해 능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크는 대중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고 이 이분법적 의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중의 정체성을. 그래서 피스크는 백화점에서 쇼핑 행위를 예로 들었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비교 하나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비교해 볼게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고 이 그람시가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자, B는 A와 달리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받은, 그렇죠. 당연히 헤게모니는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일방적이에요. 헤게모니는 지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A와 B는 모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이 두 개 다 A와 B는 전부 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의 구분을 합니다. 자, 3번 B와 달리 A를 통해 피지배계급의 저항적 대중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마르크스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은요. 획일적입니다. 그리고 저항적 대중문화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A는 정신적 힘에 종속되고 물적인 힘에 종속된다 그랬는데 B는 틀렸네요. 그렇죠?
A도 틀렸고 그람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설수한 특징으로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나의 공통점은 기존 견해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본 견해를 설명했죠. 그렇죠. 가에서는 마르크스하고 그람시의 한계가 나왔고요. 이데올로기하고 또 대중문화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좀 개념을 제시했어요. 근데 나에선 또 어때요? 싸그리다 어때요? 비판을 했죠. 한계를 제시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피스케의 견해를 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나와 달리 대중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중이 능동적 문화를 창조하는 사례를 들고 있지만 가는 구체적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또 나는 가와 달리 대중문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순차적으로 나열했다. 틀렸습니다. 나는 대중문화의 피스케 입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뭐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중과 대중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언어학자의 주장과 주의 이것과 대조 비교시키는 점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공부하신 여러분 고맙게 인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